안녕하세요. 먼데이 서재입니다. 오늘 먼데이 서재에선 현진건 작가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을 읽어드릴 텐데요. 잠시 시간을 멈추고 그 시절의 서울, 그 골목길을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비 내리는 아침, 하루를 살아내는 한 가장의 이야기. 운수 좋은 날이라 믿었던 그날의 끝엔 씁쓸한 현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운수 좋은 날, 현진건.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를 동광 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100통화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채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잡고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나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커녕 새로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오라질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닿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 하고 눈을 홉뜨고 지랄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아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번 후려갈겼다. 홉뜬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 않았다. 인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 3살배기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 주머니가 다 된 외목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로다.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도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천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곡구라 양복일망정 노바기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6월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음푹한 눈에다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며 숨을 걸그렁 하였다. 그래도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앞다 젠장 맞으련 피려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불 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차가 11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2점이던가? 라고 중얼거렸다. 이런 50점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액수에 놀래었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안으로 어때라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일 제2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이런 50전은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올시다. 이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날에는 좀 더 주셔야지요.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그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 대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가뿐하였다. 다름질을 한다느니 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군다느니 보다 마치 얼음을 지나쳐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다.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려보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도 들은 듯 싶다.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하다.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먼. 하고 탄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려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 인력거 채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지 않은가. 예.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제겨 놓으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란 1원 50전을 정말 제 손의 짐에 말맞다나 심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뻤다. 제 자식벌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옵시오 라고 깍듯이 재우쳤다.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이었다. 노동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어슬 한기가 솟아나기 비롯하며 1원 50전이란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 줄 절실히 느끼었다. 정거장을 떠나는 그의 발길은 힘하나 없었다. 온몸이 옹송그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이 첸장 맞을 것. 이 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가 도라를 간 다음 이런 피려먹을. 제 할미를 붙을 비가 왜 남의 상판을 딱딱 때려?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개걸거렸다.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엔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나니 그것은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는지도 몰라란 생각이었다. 오늘 운수가 괴상하기도 좋으니까. 그런 요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기를 해도 좋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정거장 인력거꾼의 등살이 무서워 정거장 앞에 섰을 수가 없었다. 그래,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거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찻길 틈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얼마 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던 김첨지의 눈에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 퇴물인 듯 남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의 모양이 띄었다. 그는 슬근슬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들렀다. 아씨, 인력거 아니 타시랍시오? 그 여학생인지 뭔지가 한참은 매우 때깔을 빼며 입술을 꼭 다문 채 김첨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김첨지는 구경하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애 연방 그의 기색을 살피며 아씨, 정거장 애들보담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하고 추근추근하게도 그 여자의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 짝에 제 손을 대었다. 왜 이래 남 귀찮게.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는 돌아선다. 김첨지는 어랍시오 하고 물러섰다. 전차가 왔다. 김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일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타고 남은 손 하나가 있었다.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 내려온 눈치였다. 김첨지는 대어섰다. 저 인력거를 타시랍시오? 한동안 값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였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며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고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져서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는데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온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어 이젠 요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나무 등걸이나 무엇만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애 꾸짖으며 갈팡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저놈의 인력거꾼이 저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 진 땅에 어찌가노 하고 길 가는 사람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황급하였다.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두침침한 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창경원 앞까지 다다라서야 그는 턱에 닿는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잡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 올수록 그의 마음은 괴상하게 누그러졌다. 그런데 이 누그러짐은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요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이 박두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불행이 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적거렸다.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하고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고 구해다고 하는 듯하였다.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은 주홍이 오른 듯 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렛나룻이 덮이고 노릇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파이고 수염도 이때야 턱 밑에만 마치 소립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첨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여보게 김첨지, 자네 문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이 있어 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말리게. 뚱뚱보는 말라깽이를 보는 말에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는 몸짓과 딴판으로 연하고 싹싹하였다. 김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몰랐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무엇같이 고맙기도 하였다. 자넨 벌써 한잔한 모양일세 그려. 자네도 재미가 좋아 보이. 하고 김첨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다. 앞다, 재미 안 좋다고 술 못 먹을랜가? 그런데 여보게, 자네 웬 몸이 어찌 물독에 빠진 서양쥐 같은가?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추어탕을 끓이는 솥뚜껑을 열 적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 김, 석쇠에서 빠지지 구워지는 너비안이 구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콩팥이며 북어며 빈대떡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은 안주 탁자에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대로 할 양이면 거기 있는 모든 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하되 배고픈 이는 우선 분량 많은 빈대떡 2개를 쪼이기로 하고 추어탕을 한 그릇 청하였다. 줄인 창자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 비어지며 자꾸 드리라 하였다. 순식간에 두부와 밑꿀이 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다. 첫째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데우던 막걸리 곱빼기 2잔이 더 왔다. 치사미와 같이 마시자 원원이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눌러 곱빼기 한 잔을 또 마셨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개개 풀리기 시작하였다. 석쇠에 얹힌 떡 2개를 숭덩숭덩 썰어서 볼을 볼록거리며 또 곱빼기 2잔을 부어라 하였다. 치삼은 의아한 듯이 김첨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 먹었네. 돈이 40전일세. 아따 이놈아, 40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30원을 벌었어, 30원을. 이런 젠장 맞을. 아이, 술을 왜 안 부어? 아이, 괜찮다. 막 먹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돈 싼더미같이 벌었는데.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 이놈아, 이걸 먹고 취할래냐? 어서 더 먹어. 하고는 취삼의 귀를 잡아치며 취한 이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술을 붓는 15살 됨직한 중대가리에게로 달려들며 이놈 오라질놈, 왜 술을 붓지 않아? 라고 야단을 쳤다. 중대가리는 히히 웃고 치삼이를 보며 문의하는 듯이 눈짓을 하였다.
주정꾼이 이 눈치를 알아보고 화를 버럭 내며 애미를 붙은 이 오라질 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하자마자 허리춤을 훔척훔척 하더니 1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던졌다. 그 사품에 몇 푼 은전이 잘그랑하며 떨어진다.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었나? 이런 말을 하며 일변 돈을 줍는다.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제 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봐라 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 뼈다구를 꺾어 놓을 놈들 같으니. 하고 치삼이 주워주는 돈을 받아 이 원수의 돈, 이 육시를 할 돈 하면서 팔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쨍하고 울었다. 곱배기 두 잔은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가고 말았다. 김첨지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이 그 솔잎송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 또 부어 라고 외쳤다.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껄껄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술집에 있는 이의 눈이 모두 김첨지에게로 몰리었다. 웃는 이는 더욱 웃으며 여보게 치삼이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손을 태우고 정거장에까지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갔다가 그저 오기가 안 됐대 그래? 그래 전차 정류장에서 얼음얼음하며 손님 하나를 태울 궁리를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침 만화님이신지 여학생이신지 요새 어디 논다니와 아가씨를 구별할 수가 있던가? 망토를 잡수시고 비를 맞고 서 있겠지.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인력거를 타시랍시오 하고 손가방을 받으려니까 내 손을 탁 부리치고 획 돌아서더니만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야,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김첨지는 교묘하게도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든 사람은 일시에 웃었다. 피려먹을 깍쟁이 같은 년. 누가 저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아이고 소리가 채신도 없지.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런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김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치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금방 웃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건 무슨 일인가? 김첨지는 연애 코를 들여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애기 미친놈 거짓말 마라.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뻗을쳐 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하고 김첨지는 엉엉 소리내어 운다. 치삼은 흥이 조금 깨어지는 얼굴로 원 이 사람아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서 가. 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기었다. 치삼의 끄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 하고 득이양양. 죽긴 왜 죽어? 생때같이 살아만 있어. 그 오라질년이 밥을 죽이지. 이제 나한테 속았다.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 먼내가 앓는단 말은 들었었는데. 하고 치삼이도 어떤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첨지에게 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 그래. 김첨지는 화증을 내며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으되 그 소리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기어이 1원어치를 채워서 곱배기를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구준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새 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간을 빌어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띄지 않았던들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지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굴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트린 다느니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거리 그윽한 소리, 어린애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빡빡 소리는 빨따름이요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할지 모르리라.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 맞을년, 남편이 들어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년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중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축이,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내, 빨지 않은 지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섞인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 오라질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데도 온 얼굴에 찡그려 붙어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 하였다.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껴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년.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짙은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왜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느냐? 하는 말 끝엔 목이 메이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릉어릉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 대 비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해?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장인님, 인제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을 모르겠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빙빙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라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게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하다니다. 명색이 좋아 대릴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쑥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 하지만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치 가서 재미 키도 하고 논둑에다 침을 퇴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 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너물락 말락 밤난 요 모양이다. 걔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라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죽넌죽이 그 물을 대신 기려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앙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줍소사, 그러면 다음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 좋으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먹은 킨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뭐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 걸 내 심어서 뭐라는 건지. 해마다 앞으로 쭉 붉어지는 장인님의 아랫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쉽지 않다. 난 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도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꼈던 벼 당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오른 풀 한 숲을 뜯어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쑥쑥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넌 이 자식 왜 또 이래? 어? 아, 배가 좀 아파서요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둑으로 올라오더니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아, 일하다 말면 누굴 망해놓을 속셈이냐? 이 대가리 까둘 자식이.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러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자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놓고
욕필이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에 배참봉된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히 마름이란 욕자라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 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됐다. 장인에게 닭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의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라앉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한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뭐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사날씩이나 건승 꿍꿍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방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아야,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가래 별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기가 번쩍 뜨여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논을 혼자 삶아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온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여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저걸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어? 아이고. 하고 남 낯장만 불켜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하고 대돌에다 맥꽁코 우리 고향으로 내뺄고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갔다가 오죽 못 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테야요. 그동안 사경 쳐내쇼.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살로 왔니? 그러면 얼찐 성례를 해줘야 안 하죠.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판단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다. 이 자식아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재간의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세고 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바깥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까지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어러이 마리 맘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이 맥이 풀리고 대구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아니야 이 망할 자식의 소 대리를 꺾어들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아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나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들은 잘도 훤칠이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과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씻고 앉았느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 한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텐가?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없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옷샘이 양쪽으로 뾰족히 삐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담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치매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치매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고를 내려고 든다. 뱀도 뱀이래야 좋으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당조심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나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성례고 뭐고 계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수룩해져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도 그래?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더니 그킨 언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고 사격 내슈.
아이 글쎄 이 자식아, 아이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엘라츄?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콱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찔끈하고 쌀인문께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놈의 자식 하고 싶으나 남의 앞이라니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그러나 이 밖에는 별반 신통한 규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나이 찼으니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왜? 요전에 산포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때인데 남의 농사를 버려두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저는 정장을 간댔지만 그러면 괜스레 죄를 덜 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엔 성년이란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가을에는 12을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뭐 붙든 거나 마저 붓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주막 자긴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쑥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진 나도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베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맛을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구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뭐?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떡하니? 임마, 봉피를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장까지 쳤다. 놈이 버니 괄갈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물라고 막 찌다오를 붙는다.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신 짓거리는 소리가 야,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거냐?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 아유, 네가 3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냐? 3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훅닥이었다. 별이별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리 사이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즉 10년 동안에 대리 사이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은 14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다음 딸을 대리 사이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벨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대리 사이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곳을 내가 일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인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리사이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겉으로 엉엉 하며 귓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른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루를 선뜻 주었다면 그럴 리도 없었던걸.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 않았다.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실토이지만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 말로 찌꺼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대우 쫑알거린다. 따는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하니까 샘을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쭉하니 티 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애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여없다 했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지개를 지고 일터로 가려 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 마당 공석 위에 드러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갖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왜 또 이러니? 응? 아우 간격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기껏 밥 처먹고 무슨 관격이야? 응?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응? 봐라. 아유 가도 좋아요. 아유 배야. 아유. 참만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일후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쪽이 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어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벨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곤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짓궂어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단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 많은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부터 벽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라보는데 매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슬라 보다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갈겠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그땐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펑 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넝알로 그대로 떠밀어 굴러버렸다.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요?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랭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 도는 것이 아유, 빙장님, 빙장님. 이 자식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 아유, 할아버지 살려줍시오,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섰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나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랭이를 꽉 움키고 잡아냈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유 이놈아 놔라 나. 장인님은 햇손질을 하며 슬개미에 챈 달개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 많은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아유 이놈아 놔라. 나 놓으라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에이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야겠지. 근데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문 내려주셨다. 그러나 난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게 해? 그러나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사람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어 쫓았지 터진 머리를 볼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카렌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암만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제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